그렇게 얘기하는 월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나 이자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높을 거예요. 이걸 관세를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 겨우 잡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 사람 다 아는데 지금은 본인 살 깎아가지고 전체 손실을 좀 줄이겠다 그 얘기죠. 교과서적인 거랑 실제 필드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관세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복잡성의 이론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걱정을 과하게 미리 한다. 관세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걱정을 해도 된다. 오픈 AI와 메타 간에 서로 인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000억이라는 돈이 나온대요. 70년 80년 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정부의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드라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정부의 관계는 계속 잘 유지할 것이고, 대표님 지금 미국 증시는 네. 좀 재미난 게 네. 우리나라 증시랑 미국 증시랑 약간 디커플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증시 약해도 우리나라 네. 증시 강한데 네. 미국 증시 일단 전반적인 흐름, 나스닥이나 S&P 흐름 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근데 제 이 얘기도 제가 작년부터 얘기 엄청 했거든요. 작년에 미국 증시 강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25년도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셀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말이 안 된다라고 엄청 욕먹었어요. 지금 세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은 몇 년 동안 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보다는 제한된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여서 지금 최근에 좀 계속 강하게 또 올라온 이유가 뒤늦게 시작했지만 너무 지금 밸류상으로 따졌을 때 너무 저평가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를 퍼나 PBR로 봤을 때 너무 저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달리기를 봤을 때 100m 선에서 이미 출발해서 저기 앞에 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00m 선 출발선에도 오지 못했어요. 아직. 네네. 달리기 할 거니까 출발선으로 와 해서 알았어 이거 좀 빠르게 달려고 있는 이런 느낌이지 달라요. 미국은 저기 앞에 가 있어요. 달리다가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는 애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겨우 스타트 라인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야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올해만큼은 제가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승폭만 따졌을 때 상승폭만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월 달에는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였죠? 코스피 코스닥이 맞아요. 각각 1위 3위였나? 1위 2위였나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이 흐름이 올해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미국이 뭐 밤에 휴장했죠. 튜스데이로 휴장했는데 보니까 미국 쪽 말고 유라시아 쪽으로 봤을 때 유럽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 코스피가 0.1% 혼자 상승했더라고. 일본 빠지고 대만 빠지고 다 빠졌는데 중국 다 빠졌는데 네네네. 우리나라가 어제 기준 올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강하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 흐름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달렸으니까 좀 쉬는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을 매도하고 우리나라로 네네. 넘어가요? 네. 아유, 그럴 필요 그건 또 없어요. 아닌가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웅달 나와서 여러분들 제발 포트폴리오 투자하세요. 제발 종목 좀 나누세요. 제발 업종별로 나누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반강제적으로 웬만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네네네. 나눠줬어요. 비율 그냥 유지하십시오. 5대5면 유지하세요. 그냥 걔는 거기 놔두시고 계속 쭉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많이 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긴 있지만 이미 저기 가 있는 아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보면 미국이 시작한 이런 무역 분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역 협상이나 무역 분쟁이 미국 산업에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어쨌든 무역 배리에 올려가지고 엔트리 배리에 올려가지고 자국 산업 보호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관세가 결국 그거잖아요. 자국 산업 보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미국 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한테 호전성 이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미중 협상 때문에 미국 증시가 못 가. 단기적으로는 못 가는 게 맞죠. 근데 결국은 못 간 부분은 분명히 이게 끝나잖아요. 나옵니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 협상 자체가 다 미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왜 저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M7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 일단 애플은 빼고 애플은 여전히 계속 지금 막 헛스윙하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애플은 빨리 팀쿡이 바뀌어야 되고 팀쿡 CEO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M7 기업들 위주로 뭐 대형 IT주들 빅테크 위주로 포트를 짜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좀 뭔가 머뭇머뭇거리는 분위기에서 포트를 짜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증시 관련해가지고 대표님 네. 자국 산업 보호 측면도 있지만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자면 네네네. 물가를 상승을 유발하잖아요. 다 모든 걸 네. 미국에서 엄청난 2-3배가 넘는 인건비를 들여서 미국에서 원자재를 다 조달해가지고 하면 네. 결국은 그거는 미국 소비 국가인데 네. 미국 소비자들한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니까 네. 미국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국 산업 보호 측면보다는. 네, 그건 일단은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가의 일부의 의견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요, 네네. 일단 지금 최근에 보시면 CPI가 올랐어요?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안 올랐잖아요. 그 제가 몇 달 전에도 그 똑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 제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설명했거든요. 트럼프가 원래 본업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월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나 이 이자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높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관세율을 좀 올려놓으면은 네. 자기들이 어쨌든 손해보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도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이걸 관세를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겨우 잡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 사람 다 아는데 지금은 본인 살 깎아가지고 전체 손실을 좀 줄이겠다 그 얘기죠. 한번 관세는 이제 꺾어놓으면 한번 해놓으면은 그게 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협상 완료된 게 영국이잖아요. 맞아요. 네. 뭐 딱히 올라간 거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차 트럼프 1기 때 뭐 철강에 25% 관세 먹이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철강이 관세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철강 관세 제로였어요. 대신에 이제 수출 쿼터만 제한했지. 그거 딱 끝이었어요. 근데 사실 수출 쿼터 제한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한테 파는 게 많습니까? 캐나다가 제일 많지? 맞아요. 캐나다 반의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경제학과를 나가서 다 알아요. 교과서적인 거랑 실제 필드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네. 교과서적인 부분은 그게 맞아요. 말 그대로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수입 말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문제가 되고 인플레이션 영향이 되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거 갖다가 당연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키고 네네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네네네. 이렇게 그게 맞거든요. 근데 네네네. 실제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각 기업들이 두 분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우리는 관세 올라간 부분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할 거야라는 기업이 있고, 네. 두 번째, 관세 올라간 부분을 우리는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을 거야. 각 기업들도 그쪽에서 수입을 해올 때 네네. 딜을 해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관세를 딱 먹여놓고 그 관세를 베이스로 하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각 기업들도 우리 집 관세 10%잖아. 근데 나 이거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기업끼리도 이거를 협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단순하게 관세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마치 볼리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거나 스토캐스틱 상단 돌파하면 주가가 간다. 이런 뭐 골드크로스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경제 판단하기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앉아서 딴 거 뭐 환율 뭐 알아봐요. 그냥 관세만 보면 되지.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복잡성의 이론이거든요. 관세, 환율, 그리고 각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 각 기업의 어떤 상황,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모든 게 복합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다 중요하죠. 항상 우리는 그런 효과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확정된 관세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걱정을 과하게 미리 한다. 네네네. 네, 관세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걱정을 해도 된다. 인플레이션은. 근데 현재까지는 전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는 마치 우리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얘 나중에 서울대 연고대 못 가면 어쩌나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걱정들인 거죠. 그래서 걱정은 뭐다? 그냥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걱정해라. 미리미리부터 걱정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또 이게 막 리스크 관리, 사전에 리스크를 우린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또 되게 이쁘게 포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포장했다가 몇 년 전에 경기 침체설 나왔을 때 저는 이거 이용해서 매수해라,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랬고 그렇게 조심조심하라 했었던 사람들, 지금 다 매도하고 기다려라 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한테 책임지는 발언해요? 다 사라졌잖아요. 방송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다? 그냥 반반 하십시오. 반은 현금 놔두고 반 투자하시고. 저는 그게 맞다 봐요. 빅테크 관련해가지고 애플을 제외하고 네. 아마존, 메타, 구글, 엔비디아 빅테크를 강조해 주셨으니까 뭐 각각 좀 개별 기업 단에서 뭐 내용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메타, 구글, 엔비디아를 투자했다 차이점 같은 게 좀 있다면 설명해 주신다. 일단 첫 번째 구글.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EU랑 협상 중인 게 하나 있는데 그 벌금을 맞았어요. 조 단위의 벌금을. 그래서 이제 졌어요. 네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EU잖아요. 미국이 EU랑 지금 협상하고 있죠. 네네. 안 끝났죠. 네. 제가 봤을 때 그 협상 카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과 EU 간의 그 협상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구글의 상황이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될 여지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벌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 마사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벌금을 한 방에 다 넣지는 않아요. 나눠서 넣죠. 일단 구글은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는 있다. 두 번째 아마존 최근에 자회사들도 되게 자율주행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참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제 소매 쪽 이쪽에 있었던 택배 이쪽 있었던 운송 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들 지금 위성 쪽이나 이쪽에 좀 재교육을 한다고 해요. 직원들을. 꽤 괜찮은 아이디어죠. 아마존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런 소비자 기업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엄청나 있어요.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자 아시겠지만 전기차 픽업 버스 같은 것도 이미
많이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투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 메타. 네.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었다가 메타버스 하고 싶어서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 요즘 AI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최근에 드라이브는 제대로 걸어주는 것 같아요. AI 쪽으로. 네. 네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거든요. 우리가 선두가 사실 메타는 선두는 아니잖아요. 지금 후발주자잖아요. 네네. 근데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요. 인재 여기만 하는데 이번에 인센티브 얼마 썼는지 아세요? 1,000억. 어마어마하네요. 네,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와. 오픈 AI. 네. 오픈 AI와 메타 간에 서로 인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네. 1,000억이라는 돈이 나온대요. 와.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메타, 오픈 AI 이런 기업들 같이 계속 관심을 좀 가지는데 오픈 AI는 상상사가 아니기 네네. 때문에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는 저커버그가 최근에 이렇게 AI로 엄청나게 드라이브 거는 게 주주들한테 되게 환호를 받고 있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메타지만. 비록 메타지만. 만약 AI가 먼저 떴으면 AI라고 네. 쓸라나? 어쨌든 뭐 메타버스를 안 하긴 하지만 결국 근데 AI랑 메타버스도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요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뭐 여전히 강합니다. 엔비디아는 근데 매출이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단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는 애매하니까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수율만 빨리 올리면 돼요. 삼성전자 수율 빨리 올림과 동시에 엔비디아는 칩을 이 삼성한테 맡기겠죠. 파운드리 맡기겠죠. 더 많은 칩을 팔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그럼 이제 엔비디아 매출 더 늘어날 수 있고 삼성이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랑 또 수율 올려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건 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도 무조건 고잉. 네. 그리고 테슬라는 가야죠. 일론 머스크 복귀했고 네네. 뭐 스페이스X랑 뭐 미 정부가 지금 그동안 했었던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해도 못 엎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스페이스X는 나사 위에 있어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나사가 이제 스페이스X가 필요해서 같이 이제 좀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테슬라에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 스타링크, 전기차, 뉴럴링크, 자율주행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미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신사업들이잖아요. 70년, 80년 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의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드라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 정부의 관계는 계속 잘 유지할 것이고 트럼프가 한번 참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둘이 쇼한 것 같아. 왜냐하면 둘이가 친하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테슬라 파면 안 됐잖아요. 둘이 그렇게 한번 붙어버리면 딴 데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들 싸웠네? 이제는 예전 같지 않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략적이네, 굉장히. 왜냐면은 저는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은 트럼프 성격 되게 불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트럼프의 것을 건드렸어요. 그게 뭐죠? 이거 방송에서 많이 들었고 네네.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저 그거 건드리고 나서 이거는 야 큰일 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되게 차분하게 난 일론 머스크 화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존중하고 네가 했었던 건 이해해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붙겠죠. 욕하겠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했었던 걸 자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둘이가 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석이조죠. 완전히 이제 트럼프랑 빠이빠이 하면서 제대로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리고 옵티머스가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걸 봤을 때 무조건 얘네들은 6개는 무조건 가야 된다. 나머지 하나는 애플은 참 아쉽죠. 아쉬워요. 팀쿡을 빨리 바꿔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자체 칩 개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늦게 가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메타처럼 돈을 때려 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만일 지금 팀쿡이잖아요. 전 자체 칩 개발 안 해요. 자체 칩 개발하고 설계하는 기업이 인수를 해버리지. 시간을 줄여야죠. 후발주자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인데 시간을 못 줄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또 두 번째 또 욕할 포인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한대요. 시장 나눠먹기 땅 따먹기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삼성이랑 중국이랑 땅 따먹기 할 때 지들 뭐 참전하면 오히려 근데 그때는 참전을 안 하는 게 맞다 봤어요. 지들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플을 뭐 저처럼 애플 매니아들이 봤을 때 사주긴 했겠죠. 그때는 좀 멈추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저는 애플이 플렉서블 말고 다른 걸 좀 개발을 하는 게 맞다라 봐요. 왜냐면 이제 플렉서블 폰 저도 써봤지만 좀 불편해요. 수만 번 하면 된다고 하지만 힌지 중간에 가거든요, 라인이. 그래서 저도 그 라인 가가지고 한번 바꾸고 나중에 했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바꿨어요. 저도 휴대폰 이제 그걸 안 쓰거든요, 플렉서블을. 근데 플렉서블 휴대폰뿐만 아니고 플렉서블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플렉서블 관련주는 매수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근데 애플을 봤을 때는 니들 진짜 별의 별거 다 하는구나. 진짜 구멍가게처럼. 저 같은 애플 매니아들한테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애플은 항상 혁신을 만들어냈던 기업인데 혁신이 사라졌어요. 이미. 그냥 거기는 중국 판매원입니다. 세계 판매원이라고도 안 할게요. 그냥 중국 판매원이에요. 중국 딸고 중국 보부상 느낌이에요. 그냥 중국에 판매하잖아요. 중국에 팔기 위해서 중국이 원하는 거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애플은 그 어떤 기업에 눈치 보지 않고 물론 중국 중요한 시장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애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립 의견.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왜냐면 이제 팀쿡이 언젠가 바뀔 거기 때문에. 팀쿡이 자기 자리를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되게 짜증나는 포인트이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개 기업은 다 매수 가능. 애플은 중립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수 가능. 대표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저는 아마존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 같고 좋죠. 구글은 검색 시장이 어떻게 보면 AI한테 어떻게 뺏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GPT나 뭐 이런 맞아요. 퍼플렉시티나 이런 거 지금 뺏기고 있잖아요. 네. 구글이 조금 제일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조금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 네. 테슬라 지금 19일이니까 네. 3일 뒤에 이제 로보택시.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 그거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는 거 네.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테슬라 주가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 말씀 안 하신 거 중에 사실 테슬라에서 돈 알짜로 잘 벌고 있는 거는 ESS랑 VPP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스페이스X까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글은 재미나이가 있죠. 그죠? 구글 같은 경우 검색 엔진인데 사실 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네네. 사실인데 구글이 최근에 보면은 AI 쪽에 경쟁력은 되게 있어 보여요. 막 영상 만드는 거 최근에 보면 장난 아니에요. 네네. 영상 자동 생성 네네네네. 보면 장난 아니어가지고 검색 시장을 좀 일부 뺏길 수 있다고 하지만 뭐 그건 이제 챗 GPT 영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글도 비슷하게 어떤 이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원래는 거의 독식으로 하고 있었던 이 산업 자체가 챗 GPT가 들어오면서 이제 경쟁자가 된 거잖아요. 전 이거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전기차 했을 때 테슬라가 거의 뭐 단독으로 했잖아요. 전 그럼 안 된다 봤어요. 테슬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일론 머스크 엄청 팬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긴장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데 중국이 나오면서 그쵸. 싸게 나왔죠. 네네. 근데 이게 좀 느낌은 다른 게 다른 데는 진짜 기술력으로 붙는데 전기차는 진짜 가격으로 붙었어요. 맞아요. 가격 이거는 그렇죠, 한계가 그냥.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BYD 무너진다. 이거 한계가 있다.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도 이제 우리 보조금 필요 없는데라는 그 얘기는 치킨 게임 끝났다. 분명히 이거 뭔가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BYD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끼리 그런 사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BYD도 사실 중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자금 끊어버리면 당장이라도 내일 망할 수 있는 기업이고 아니 이미 부품 기업들한테 돈을 못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휘청휘청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수력은 충분히 있다. ESS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테슬라의 주 산업 자체는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 자동차 판매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매출 그동안 이제 많이 신경 썼던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웬만하면은 많은 이제 이 항목 매출 항목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다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증가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게 지금 실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좋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아니 이미 뭐 내용으로 며칠 있다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지난주가 지난주에 실제 오스틴 살고 있는 친구가 운전자가 없는 모델 Y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텍사스에 사신 친구분이 그걸 실제 봤대요. 그래서 오스틴에 뭐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아무도 안 탔대요. 아무도 안 탔는데 운전자도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테스트 하는 거겠죠 그냥. 그렇겠네요.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나 하더라고.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걸 아는 사람은 알죠. 그 지역에 이제 지인들이 있는 사람들 알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은 이 경쟁 구도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행복합니다. 이런 경쟁들 하다 보면은 퀄리티는 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땡큐다. 거기다 안정성까지 확보되면은 배터리 안정성 더 이상 얘기하지 말죠. 이제 안전하니까 예전이랑 다르고 너무 뭐 과한 걱정은 하지 말고요. 배터리에 대한 안전 얘기는 사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우리나라 LG 엔솔 배터리가 저희 스페이스X 위성에 들어간다. 그걸 할 말 다 했죠. 뭐. 배터리 안정성 얘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서로 기술 간의 경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답변 주시면 테슬라 대 아마존 딱 지금 시점에 더 매력적인 거. 저 둘 다 너무 좋은 기업인데 지금 하나만 더 고려해. 딱 지금 시점 밸류에이션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기간은요 단기 장기? 단기 또 따로 얘기해 주시고 장기 따로 얘기해 주신다면 단기는 저는 테슬라가 낫다고 보고요. 역시 테슬라.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제 또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단기는 테슬라가 낫다 보고 단기적으로 둘 다 좋아요. 근데 6대4 정도로 아마존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건 이제 아마존이 하는 여러 가지 혁신 산업들의 성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둘 다 5대5로 사세요. 둘 다 좋아요. 사실 테슬라도 많이 갈 거예요. 일단 더블 이상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가격에서도 여기서 투자해서 테슬라도 더 갈 수 있다. 더블 갔을 거라 봐요. 그럼 그때쯤 되면 다시 또 스플릿 하겠죠.